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그 발음이 되게 힘드시죠, 프로그래머.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발음을 한 번에 못 하세요. 심지어 제가 한국 들어온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떠난 지 되게 오래됐지만 부산인데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컴퓨터 관련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만에 제가 1년에 한 6개월, 제가 지금 일산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일산에 살고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부산에 살아요. 저희 지금 부산에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는 시기고, 제가 1년에 한 2, 3개월 정도는 해외에서 근무를 해요. 이제 부산 내려가기로 좀 심심해서 이제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 이제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씩 제가 30년 만에 친구들, 제가 외모는 좀 이렇게 어려 보이지만 제가 나이는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친구를 만났더니 제가 이제 무슨 일 하냐 뭐 이러냐면, 부산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 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겁나 잘해서 부산 영화제에서 일하는 컴퓨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이해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밍을 짠다라는 의미에서의 프로그래머라고 하고요. 이제 부산 영화제가 규모가 조금 커서 저희가 한 수석 프로그래머까지 해서 한 7명 정도가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3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다 알아요, 저희끼리는. 심지어 이렇게 큰 영화제들은. 이제 주로 저희가 한국말로 저희가 직급은 선정위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산 영화제, 그러니까 일반 영화제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영화들을 상영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어떤 기획을 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의미에서 프로그래머입니다. 저희는 숫자가 조금 7명 정도 되고요.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 쪽은 큰 영화제가 없습니다. 뭐 환경영화제라든지 뭐 여성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주제가 특화되어 있는 영화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영화제들은 있는데 국제영화제는 없고요. 큰 영화제가 뭐 부산이나 전주나 부천 이렇게 있죠. 보통 뭐 전주, 부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한 2-3명씩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대륙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영화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하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제 주제 내지는 이제 주요 맥락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이야기 부분이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월드 시네마라고 해서 해외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들을 월드 시네마라고 부르는데, 저희도 이제 월드 시네마라고 외부적으로는 부르긴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영화와 비아시아 영화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산 영화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아시아 한국 영화를 포함한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방향을 진행을 하면서 세계, 그러니까 꼭 저희가 구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세계 중심 내지는 월드가 있고, 그리고 변방으로서의 아시아라고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아시아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아시아권이 아닌 비아시아 이렇게 영화를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아시아권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고 한국 영화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영화를 보고 올해 이제 어떤 영화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디를 다니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1년에 영화를 몇 편이나 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편하고 다큐멘터리 경쟁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을 제가 올해 그러니까 11편 정도 경쟁에 단편을 11편을 폈는데요. 11편을 고르기 위해서 제가 단편은 900편 정도 봤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6편 경쟁을 했는데 그거 고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60분 이상 되는 단편을 다큐멘터리 한 600편 정도
그리고 출장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1년에 영화를 한 2,500편에서 3,000편을 정도 봅니다. 그럼 이걸 다 보느냐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조금씩 보고 뭐 이러는 건데 이걸 직업적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산영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제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영화제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 어느 영화제 가보셨어요? 부산 가보셨어요? 선생님 어디 가보셨어요? 부산 영화제 가보셨어요? 부산 도시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산 영화제 가보셨어요? 네. 혹시 요즘 영화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시죠? 그냥 일반 극장에서 영화도 보실 테고, 뭐 근래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근래 히트한 영화가 뭐죠? 암살인가? 암살을 보셨나요? 네? 인턴 보셨어요? 네. 그리고 뭐 마션 이런 거 보셨겠어요, 그죠? 네. 보통 다 CGV나 롯데에서 보시죠. 그 외에 다른 극장에서 혹시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극장 사람들이 모를 텐데 뭐 이런 극장에서 난 영화를 봤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서울에 계신 분 혹시 시네키브에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시네키브 영화 보세요? 네. 그리고 뭐 여기도 극장 하나 있는데 건국대학도 KU 시네마 있죠. 이런 데서 영화 보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네? 같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 영화를 워낙 많이들 보시니까 뭐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예술의 영역, 문화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보단 저는 오늘 제목에 있는 문화와 예술 플러스 산업적인 영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부산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 축제일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부산영화제가 무슨 중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아마 제가 부산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역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변명, 소구 뭐 이런 걸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나라에서 그리고 한 지역에서 열리는 하나의 작은 영화제, 영화 행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단어 정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도 영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특정 국가들을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도나 중앙아시아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를 찾아가면 그쪽에 있는 감독님들이나 제작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부산영화제를 너무 오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산영화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시아의 칸 영화제다. 뭐 세계 7대 영화제다. 뭐 세계 5대 영화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뭐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말이 제가 카자흐스탄 출장을 이번 여름에 갔었는데요. 그때 어떤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산영화제가 아시아의 오스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카가 이제 아카데미 영화상인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은연중에 대종상 영화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백상 영화대상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어워드라고 하죠. 이거는 영화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해에 있었던 영화들을 가지고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이렇게 투표나 이렇게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상들은 우리가 필름 페스티벌 영화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영화제라기보다는 영화시상이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영화제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와 어떤 어워즈, 그러니까 필름 페스티벌과 어워즈를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말은 그냥 대종상 영화제, 무슨 영화제, 그리고 지역에서 열리는 굉장히 많은 행사들도 다 영화제, 상영회도 다 영화제라고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정확하게 하면 구분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7개 정도, 그리고 국제영화제라는 정식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영화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지금 12개에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무슨 영화제, 지역에서 열리는 여성 인권 영화제, 무슨 영화제 다 해서 실제 영화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사가 우리나라에 70개가 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래 조그만 나라에 영화제가 이렇게 많냐, 뭐 한날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쇼케이스 그리고 시상제도 그리고 이렇게 영화제가 많이 구분이 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산영화제가 올해 20년, 그러니까 저번 주에 끝났는데요. 저도 지금 부산에 있다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가기를 맞춰서 올라오긴 했지만 저희가 20회 행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열렸던 국제영화제이죠. 그리고 96년도에 열렸고 97년도에 바로 이어서 부천에서도 그 판타스틱 영화제가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막 올라가면서 영화제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영화제들이 90년대 중후반에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차이는 없지만 부산영화제가 올해 20년을 맞이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 최초로 열렸던 국제영화제가 언제 정도였을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세계 최초의 국제영화제가 혹시 어떤 영화제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그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불리는 그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베니스 영화제가 세계 최초로 열렸던 국제영화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에 열렸죠. 39년인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영화제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배경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책이나 뭐 네이버를 통해서도 많이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 영화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좀 지났습니다. 영화가 189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죠. 프랑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예술 형식에 비해서 영화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강의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영화가 다른 예술의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이게 산업적으로 시스템화되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가끔씩 해외 영화, 미국 영화 보러 가면 나오는 뭐 MGM이라든지 콜롬비아 픽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다 만들어집니다. 20, 30년대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예술 형식이 탄생을 하고 20, 30년 만에 산업화가 이루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영화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유럽이나 여러 나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산업적으로 빨리 산업화를 이루어낸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아무래도 좀 국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대중들은 좀 규모도 크고 재밌는 걸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야, 이런 어떤 미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대규모 큰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로부터 다양한 영화들 그리고 독립영화들, 작가 영화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영화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화제의 정신은 어떤 그 헐리우드 영화로부터 그리고 어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규모가 큰 영화로부터 다양한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예술적 측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커터, 보호막처럼 생기는 게 영화제예요. 그래서 칸 영화제도 그렇고 베를린 영화제도 그렇고 베니스 영화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영화의 다양한 것들을 뭐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화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 각 영화제마다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핵심적인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6, 70년이 지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부산영화제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영화제를 시작을 했는가? 이게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죠. 1996년도에 영화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PPT를 따로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국내에서 부산영화제를 소개할 일이 별로 없어서 해외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해외에 있는 감독들이나 해외에 있는 영화제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영화제 소개를 좀 합니다. 그때 쓰는 거라서 이렇게 맥락 없이 지도가 들어있고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1회 때부터 시작했던 포스터 이렇게 보여줍니다. 맨 왼쪽 기 부산이 옛날에는 P였죠. 지금은 B지만 그때는 P프였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하게 됩니다. 96년도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당시 그 부산에서 그 연영가 교수를 하고 계시던 이용관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있습니다. 이용관 선생님이 한 30년째 부산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랑
강사하고 계시던 전향준 선생 그리고 김지석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서 맨날 이제 이런 문화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야, 우리는 왜 해외처럼 영화제가 없냐 막 이런 고민을 막 하시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한 2, 3년 준비를 하시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페사라우 영화제라고 지금은 규모가 좀 저희랑 비교가 안 되지만 페사라우라는 영화제를 출장을 가서 보니 사람들이 몇천 명이 야외 광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미친듯이 쫓아다녀가지고 96년도에 이게 또 왜 부산인가는 좀 굉장히 맥락이 있는데요. 사실 부산에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부산에 당시 시장을 하고 있었던 문정수 전 시장이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포동이 극장에 모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남포동에서 행사가 축소되어 있지만 부산의 남포동이 극장이 모여 있는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1회 때 96년도 그 전날 지금도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이제 영화제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개막식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밤을 새고 아침에 이제 해장국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오늘 영화제를 시작을 하는데 과연 몇 명의 관객들이 올 것인가 서로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은 6만 명이 온다, 8만 명이 올 것이다, 2만 명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1회 때 영화제에 관객이 18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미어 터져가지고 뭐 부산이거나 뭐 혹시 영화제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1회 영화제였는데 관객이 18만 명이 오면서 극장이 미어 터져가지고요. 그때 막 사람들이 벅찬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69편의 영화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끝난 저희 2015년에는 영화를 300편을 들었습니다. 이 300편이 말이 300편이지 너무 괴로운데요. 게스트 보면 저때 이제 저희가 초청을 했었던 해외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자비로 오시던 모든 감독님들에서 20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20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 초청, 즉 감독님들, 그러니까 상영작 감독이, 그러니까 300편이니까 일단 감독은 300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부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항공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가 저희가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막 주는 건 아니고 그 프리미어라고 해서 이게 세계 최초 공개 내지는 아시아 최초 공개에 따라서 저희가 항공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조건들이 좀 바뀝니다. 어찌됐든 게스트를 저희가 부르는 자비로 오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지를 내어주는 게스트가 해외 게스트가 감독, 영화 관련된 게스트가 9,600명 정도가 옵니다. 저희 인원이 열흘 동안 해운대를 돌아다니는 거죠. 저 9,600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호텔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운대 그렇게 호텔이 많아 저희가 지금 감당이 다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영화제가 재밌는 게 편수는 2편이 늘었고 게스트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었는데 관객은 올해 관객이 저희가 2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객 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끔씩 야 20년이나 하고 처음에도 18만 명 왔다면서 맨날 관객이 20만 명 초반이냐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그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석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입석이나 막 이렇게 막 끊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 때는 남포동 시절에는 부산극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1600석, 1200석짜리 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다니시는 멀티플렉스에 300석, 400석 넘는 극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데를 가도 300석밖에 안 돼요. 옛날처럼 이렇게 왜 단관 극장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극장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객 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좌석수가 28만 석 정도 됩니다. 28만 석 중에서 지금 한 22만 명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점유율이 80%가 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절반 안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한 80%, 90% 앉아 있으면 일단 공기도 안 좋고 굉장히 그 관람 조건이 안 좋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점유율이 60%입니다. 그래서 28만 명 좌석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8만에서 17만 정도가 오셔야지 티켓도 좀 쉽게 구하시고 앉아있을 때 조금 여유있게 앉아 계시지 그게 넘어서면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영화를 보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20만 정도로 유지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정부 예산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숫자를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한 지점들이 좀 있죠. 굉장히 힘든 지점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된 부산영화제인데요. 20년 만에 저희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
간단하게 이 시대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영화제가 올해가 20회였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보통 일반 영화제들이 다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영화제들이 다 목요일날 개막식을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이유가 있죠. 보통 영화제를 열흘 정도 합니다. 보통 거의 다 열흘에서 11일, 12일 정도가 맥시멈인데요. 보통 목요일날 하면 목요일날은 상영이 없으니까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관객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니까 타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월, 화, 수, 목은 다른 행사를 좀 하고 다시 목, 금, 토 이렇게 정도 하면 관객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번 정도의 주말을 끼우기 위해서 보통 다 목요일날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시작된 도쿄영화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쿄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도쿄영화제가 28회입니다. 부산영화제보다 8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해마다 3월달이 되면 홍콩영화제를 해요. 홍콩영화제는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3, 40년 전에는 홍콩영화제가 지금 부산영화제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980년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젊으셨을 때 영화를 조금 보셨다 싶은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홍콩 영화 붐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 영화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중국 영화 특히 그 지하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 전령이라고 하는 장예모 감독 붉은 수수박, 뭐 장예모 감독이나 뭐 첸 카이거 감독 이런 사람들 영화들이 80년대, 90년대에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영화들이 다 홍콩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처음에 공개가 되고 그런 영화들이 소개되는 주요 창구가 홍콩 영화제였어요. 그때는 홍콩 영화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나서 도쿄 영화제가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다시 아시아 영화에 선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요한 영화들, 특히 대만 영화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뉴웨이브라고 하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차이밍 양이라든지 에드워드 양이라든지 올해 우리 부산을 오셨던 허샤셴 감독님이라든지 저는 그런 분들의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의 영화들이 다 홍콩이나 도쿄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영화제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2015년 상황을 보면 홍콩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도쿄 영화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영화제가 가지는 위상이 한 10년, 15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영화제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맥락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부산 영화제의 개막작은 인도 영화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실 텐데 제 이제 신인 감독급에 해당되는 그 인도 감독의 영화가 개막작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근데 목요일날 열렸던 일본에 지금 열렸던 그 열리고 있는 도쿄 영화제의 개막작은 아마 이 중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다음 주에 보러 가실 분도 계실 텐데 그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하늘을 걷는 남자입니다. 하늘을 걷는 남자가 그 로버트 저메키스가 누구냐면 포레스트 검프 감독이에요. 미국 헐리우드 감독. 그 미국 헐리우드 감독의 저메키스 감독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빌딩이 두 개였잖아요, 그죠? 그 사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아무 보조 장비 없이 걸었던 실제 인물의 이야기이죠. 이게 다큐멘터리도 많고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데 이 헐리우드 영화를 도쿄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을 해요. 자, 이게 일반 미디어나 관객 입장에서 볼 땐 야,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 영화제에 도쿄 영화제 개막작이고 그리고 저메키스 감독, 포레스트 감독이 왔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영화제가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긴 하죠.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견.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영화는 그 다음 주에 일본에서도 개봉을 해요.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개봉을 하잖아요, 그죠? 하늘을 걷는 남자. 멀티플렉스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냥 개봉을 앞두고 홍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죠. 이게 도쿄 영화제의 어떤 구조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도쿄 영화제는 저희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 저희 같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제가 아니라 지금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야기를 하면 CGV나 롯데나 이런 그 영화 제작사나 수입사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집행위원장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쯤에 개봉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항상 개막작을 해요. 그리고 항상 폐막작은 일본 영화를 하고 이게 구조가 되었죠. 딱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헐리우드 어떤 산업 시스템, 그리고 영화가 너무 지나치게 산업화되고 있는 부분을 좀 경계하는 게 영화제의 정체성이자 목표이자 방향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스스로 약간 모순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가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미디어는 많이 몰리고 관심도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순인한 기능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홍콩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곧되지 싶은데 홍콩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그 습성이 저희랑 조금 달라요. 일반 낮에 극장에 아무도 영화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화제만 해도 열흘 동안 영화를 계속 상영을 하는데, 홍콩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영화제를 한 3주 합니다. 3, 4주. 그리고 주중에는 5시, 6시 되는 저녁 타임만 상영을 해요. 낮에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극장에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만 상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영화제를 길게, 저희처럼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영화제를 굉장히 길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영화제도 조금 극장에서 느끼는 열기는 좀 많이 처져 있죠. 대신 홍콩 영화제는 부산 영화제와 다르게 가장,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저희와 큰 차이, 저희 부산 영화제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홍콩 영화제는 필름마트라고 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마켓. 이 홍콩이 워낙 교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화라든지 영상물의 교역이나 교류들이 이루어지는 마켓이 홍콩이 굉장히 커요. 이 자체가 힘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산 영화제나 이거에 비해서 홍콩이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좀 정확하게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맥락에도 있었지만, 이 부산 영화제가 처음 20년 전에 굉장히 후발주자로서, 20년이면 굉장히 영화제 역사가 짧은 편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전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북미권과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세계 영화의 어떤 질서 속에서 부산 영화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초창기 멤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자. 전 세계 어느 영화제를 가도 아시아 영화를 이렇게 중심으로 가지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와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시아 영화도 우리가 뭐 북미, 유럽을 다 하긴 하지만 북미보다는 유럽 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중심을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부산 영화제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유럽 영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영화들도 많이 가끔씩 틀긴 하는데, 북미 쪽에서는 독립영화, 신인 감독들 영화만 틀고 저희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메이저 영화를 틀지 않아요. 하나도 안 틉니다. 저희가 대신 유럽에서 나오는 영화들만 틀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존 전략 자체를, 그리고 후발주자의 전략 자체를 우리는 아시아 영화로 가겠다. 한국 영화를 포함한, 이게 저희의 첫 출발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1회 때 저희가 영화 개막식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첫 번째 1회 때 개막작이 영국 영화였어요. 마이클 리 감독의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영화였는데,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비밀과 거짓말이었는데, 이 1회 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도 저희는 개폐막작은 항상 아시아 영화나 한국 영화입니다. 저희가 개폐막작을 아시아와 한국 영화를 제외한 영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쟁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경쟁을 포함한 경쟁인데, 저희는 경쟁도 아시아와 한국 영화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철저하게 아시아와 한국 영화만 가지고 생존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제가 이제 뉴커런츠라고 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왜 뉴커런츠 잘 모르시냐면, 이게 아시아와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서 첫 번째나 데뷔 작품이나 두 번째 영화를 만든 감독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영화들을 저희가 따로 경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뉴커런치에 초청되는 감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감독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신인 감독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로지 그냥 아시아와 한국에서 등장하는 신인 감독만 찾아다녀요. 뭐 이미 유명한 사람들, 다른 영화제에서 이미 유명해져서 평가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데 가시라.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오로지 신인 감독만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줘. 그 3만 달러를 줘요, 1등한테. 그리고 올해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란 감독 하디라는 감독이 받았어요. 아야제 통고 처음 들어보시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만든 호드나무라는 영화가 받았어요. 처음 당연히 뭐 카자흐스탄 영화 보신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런 영화만 발굴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미디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은 워낙 빅네임들을 좋아하시니까 이미 이제 칸이나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큰 주목을 받았던 감독들은 저희가 갈라 섹션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갈라에 허샤오시엔, 뭐 지아장커, 뭐 고레다 히로카즈 뭐 이런 분들 오셨고, 뭐 틸다 스윈튼 이런 분들도 왔었죠. 틸다 스윈튼은 아시나요? 틸다 스윈튼 설국열차에 나오는 미국 헐리우드 배우이죠. 뭐 맞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보세요. 저희가 순서상 이렇게 보면 윈도우 온 에시안 시네마인데요. 저희가 저기에 한 50몇 편을 틀어요. 그 해에 나왔던 아시아 영화를 총 망라해서 틉니다. 50몇 편을 틀죠. 저거는 경쟁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소개만 하는데 저기서 50몇 편을 틉니다. 순서를 가만히 보면 뉴커런츠가 아시아 한국 영화이고요. 갈라는 뭐 대가들의 영화를 틀지만 대여섯 개밖에 안 틀어요. 그리고 윈도우가 순서상 아시아 영화인데 50몇 편 틀죠.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영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리안 시네마 투데이는 파노라마, 비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파노라마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영화를 다 틉니다. 뭐 극장 개봉한 영화들 다 틀어요. 뭐 암살, 뭐 사슴 안 틀었는데, 뭐 UI 이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들 다 틀죠. 그리고 그 밑에 비전이라 그래서 한국의 젊은 첫 번째, 두 번째 감독, 뉴커런치 한국 버전이죠, 그죠? 첫 번째나 데뷔 작품이나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비전으로 틉니다. 시네마 투데이 안에 있는데요. 저기 안에 비전에는 영화가 한 10편에서 12편 트는데 상만 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뭐 일단 돈이 생기거나 예산이 생기면 무조건 젊은 감독들에게 돈을 줍니다. 한국하고 아시아 쪽만 줍니다. 뭐 저희는 다른 전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중에서 한 100명 지원해서 그 중에 한두 명만 유명해지면 저희는 이제 나중에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식입니다. 전략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코리안 시네마 레스트로버티브가 한국 영화 회고전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60년대 숨은 걸작전을 진행을 했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간 복고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클래식 이렇게 해서 옛날 영화를 복원하려고 하고 다시 소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영화제에 찾아오시는 외국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에게 한국 영화의 고전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걸 보고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월드 시네마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실 이것 다 한국 빼고 아시아 것 다 합해도 월드 시네마에 틀어지는 이 영화들의 관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제를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칸 영화제 올해 대상 받은 영화, 베를린 영화제에서 대상 받은 영화, 미국에서 흥행한 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일단 매진은 제일 빨리 됩니다. 저 위에 뉴커런츠 윈도우 가면 관객이 좀 없어요. 영화가 아시아 영화는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 시네마가 제일 많이 오지만 제가 순서상 조금 뒤로 빼죠. 플래시포워드는 월드 영화들 중에서 신인 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고요. 그리고 와이드 앵글은 다큐멘터리, 단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프로그래밍 포커스는 아시아 관련해서 특별 섹션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미드나잇 패션은 장르 영화나 완전 에로 영화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밤새 심야 상영하는, 그래서 관객 충성도들이 좀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 부산영화제가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지점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요 지점이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영화, 그리고 아시아와 한국 영화, 그리고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1회 때부터 저희가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 행사인데 부산영화제를 와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가 AFA 교장으로 왔던 사람이 왕샤이슈아인데, 왕샤이슈아이 처음 들어보시죠? 왕샤이슈아이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뭐 저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뭐 윤재균 감독,
뭐 만들었죠? 윤재긴 감독이나 뭐 최동훈 감독 암살 만들었던 그런 맥락의 왕쇼이 쇼와이가 올해 저희 교장으로 와가지고 마스터 클래스 했고 부산 영화제가 지금 남포동에서 해운대로 옮겼는데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러면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핸드 프린팅도 하고 뭐 영화 끝나면 관객과의 대화도 350차례씩 하고 그냥 거의 뭐 전쟁처럼 저희가 영화제를 다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렸던 거는 큰 개요 차원에서 영화제의 어떤 작품 그리고 영화제의 방향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 정도까지는 일반 네이버나 뭐 일반 포털 사이트나 뭐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셔도 다 아실만한 내용이세요. 사실은 다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부산영화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뭐 기념품을 하나 나눠줬기 때문에 올해 그 2,200명 정도 등록한 기자들이 왔었어요. 대부분 다 사진 기자들인데 이제 부산영화제 기간 중에 한 2,200명 정도 프레스가 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맥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편의 영화를 틀고 뭐 얼마큼 큰 스타가 왔으며 뭐 야외 행사를 하면 사진 잘 나오니까 뭐 그래서 이제 연예가 중계 뭐 그러니까 저도 올해 정말 그 게스트 몇 명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심사위원으로 나스타샤 킨스키도 오고 뭐 취소됐지만 유혁비가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유혁비가 아세요? 송승헌의 여자친구라고 해서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그런 분들 결국 못 오게 됐지만 뭐 올해 또 소피 마르소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기자들은 막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을 원하세요. 미디어나 프레스나 이런 분들도 외형적인 것, 몇 편을 틀며 누가 오며 이런 거 했죠. 근데 사실 영화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영화를 그냥 이런 영화를 틀고 저런 영화를 틀고 영화관에 가서 만나지고 이런 게 사실 영화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저런 것만 해가지고는 영화제가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동력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그런 동력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마켓입니다. 마켓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보이세요? 이게 저희 그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센텀시티에 있는 영화의 전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인데요. 그 저희가 이 위에 지붕이 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개막식을 야외에서 합니다. 저기 이제 보조의자 깔고 뭐 저기 왼쪽 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저기는 저희가 간이 스탠드를 놓아가지고요. 이제 부산시에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티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고 일반 사람들도 티켓이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기다 한 5,600석 정도 의자를 깝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한 6,000명 정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영화제 개막식을 하죠. 뭐 이거는 뭐 보통 이렇게 기사들 많이 나는 건데 허쉬허쉬 감독님이 핸드프린팅 몇 년 전에 하셨다. 그렇고요. 이게 재작년이죠. 예, 왼쪽에 계신 분이 그 퀸틴 타렌티노 킬빌 감독 제목 영화 보신 적 없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 누구신지 아세요?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 지금 영화 만들고 계시죠?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저런 것들이 되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인데 제가 지금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마켓인데요. 우리가 보통 마켓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적혀있어서 저희가 죄송해요. 그 부산에 가면 그 저희 이제 코엑스처럼 부산에 가면 백스코라고 있어요. 백스코가 이제 컨벤션 하는 곳인데 영화제 기간 중에 3일 정도 시간을 내어서 저희가 마켓을 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영화제는 20년이지만 마켓 10년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비해서 영화제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름 있는 감독 그리고 유명한 영화를 트는 것만으로는 영화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고 생명력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시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제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다른 동력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동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산업적인 역할입니다. 산업적인 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좀 받쳐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무리함을 알면서도 마켓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홍콩 말씀드렸었는데요. 홍콩은 필름마트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켓이 이런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롯데나 CJ처럼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나 아니면 영화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1년 내내 출장을 다닙니다. 이 사람들도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뭐 2월 달에는 베를린, 5월 달에는 칸, 10월 달에는 미국 LA의 AFM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필름마트. 그리고 3월 달에 홍콩, 이런 식으로 주요 마켓을 다녀요. 저희가 5일장 쓰듯이 이렇게 장을 다닙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이런 영화가 있고 상반기에 이런 영화가 있고 내년에 이런 영화를 할 테니까 이거를 구매하는, 이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미팅을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막 진행을 해요. 이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국은 영화 산업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시장이라는 게 극장이죠, 극장.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마켓으로서의 매력이 조금 처져요, 사실은. 그래도 불구하고 영화제가 영화제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홍콩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자리를 조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필름 마켓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시아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가 되고 싶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지만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지점이 있어서 이게 사실 마켓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저희로서는 이 마켓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지는 해외 영화들, 수입 영화들, 이런 영화들도 다 보통 이런 마켓이나 이런 데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수입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극장 개봉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모든 미팅들이 일어나는 곳이 마켓이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10월에 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조금 모자랍니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니까 어떤 것까지 하냐면 저희가 지금 스스로 약간 디스한 느낌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캐스팅 콜이라 그래서 배우 캐스팅 마켓까지 같이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김우빈 씨나 김고은 씨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감독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 앞에 가서 인사도 하면서 배우 캐스팅까지 진행하는 마켓을 같이 하려고 해요. 이게 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마켓은 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스코 안에 보시면 가가 코퍼레이션이 일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올해 부산에 들었던, 좀 있으면 개봉하죠. 그 나가사와 마사미 나오고 아야사 하루카 나오는 그 영화. 이 가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부스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여기 자기들 하반기 라인업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롯데가 홍보를 하고 이게 이제 마켓입니다. 그러면 마켓 배지는 아무나 못 받아요. 그냥 있으면 아예 들어가면서 그냥 미팅도 미리 잡고 해서 그냥 가서 별일 없냐, 뭐 올해 하반기 영화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진행을 하는 게 보통 마켓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화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극장 중심으로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영화제 기간 중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필름마켓은 조금 약한데요. 저희가 APM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인 감독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의 작가들을 발굴하는 뭐 이런 맥락의 약간 일관성이 있는 건데요. 아시안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마켓은 뭐냐면 제가 감독이에요. 제가 감독인데 내가 엄청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시나리오도 정말 끝내주고 너무너무 정말 멋진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돈이 없는 거죠. 이 영화를 만들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마켓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영화제 APM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럼 저에게다 신청을 해요. 이렇게 기획안을 쓰고 시나리오는 이렇고 언제 완성할 거고 필요한 예산은 얼마고 이걸 막 적어요. 그러면 출품을 하면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한 30편 정도를 매해 30편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요. 그리고 감독을 영화제 기간에 불러요. 영화가 완성되기 전이죠. 기획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러요. 그리고 와서 제작사나 뭐 프랑스의 아르테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큰 제작사나 투자사나 영화제나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계속 3일 동안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 마켓을 초청을 진행해서 미팅을 시켜줍니다. 1998년도에 시작되었죠. 지금까지 442편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품이 된 게 아니라 출품은 훨씬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1년에 한 20-30편씩 선정을 해요.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영화제 기간 중에 처음 공개를 하죠.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한 200편 정도가 완성이 되었고 그게 부산이나 다른 영화제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신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마켓이 저희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마켓을 통해서 완성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여기 A Copy of My Mind가 동성애 영화라서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CJ가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상도 되게 많습니다. 그 뭐 부산상, CJ상, 프랑스 아르테 TV상 무슨 상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근데 이 Copy of My Mind는 CJ가 투자를 해가지고 완성이 되었죠. 내 마음의 복제라는 영화로 되었고 CJ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랑 한국이 최초로 합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완성이 되었고 올해 베니스 영화제 초청받았죠. 그리고 토론토 영화제도 갔다가 이제 부산 상영을 했습니다. CJ가 그렇다고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뭐 가하세 나오미 일본을 대표하는 여자 감독인데 가하세 나오미 앙이라고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단팥빵 빵꾸 그 이야기 모르세요? 그것도 2013년에 APM으로 왔었던 거고요. 모센 마우말프 감독님의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도 저게 이제 베니스 갔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도 2013년 APM에 와가지고 미팅을 하고 투자자를 만나고 상을 받아가지고 완성된 영화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순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즉 영화를 보여주고 관객들과 만나는 접점은 겉으로 보이는 지점이고요. 그 이면에는 저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노출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부에서 미리 선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작가들을 계속 찾아내고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게 영화제의 어떤 동력으로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마켓인데요. 요거만 해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사장과 이렇게 기어지게 라운지를 해가지고 오른쪽 끝에 보면 이 노란색에 있는 게 노란색 파란색이 선정된 30편의 작품 리스트이고요. 그 오른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영화에 관심이 있다. 저 중에 6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게 다 타임슬롯이에요. 그럼 내가 30분 미팅을 잡는 거죠. 그럼 내가 이 프로젝트 감독이랑 언제 미팅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갖다 붙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보면 글자도 안 보이지만 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꽉 찼죠. 근데 첫 번째 영화는 미팅 6개밖에 없죠. 첫 번째 영화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저만큼 관심이 많은 거니까 저 정도만 봐도 이 영화는 나중에 완성이 되면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잘 되겠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고 한 2-3년 있다가 영화가 완성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극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영화제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저희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아시안 시네마 펀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산이 저희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 부산영화제가 1년 예산이 120억인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부산시에서 나오고 그리고 국고 예산이 12억, 13억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 저희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반틈 나는 바람에 한 8억으로 줄었고 나머지 한 40억 정도를 저희가 스폰서를 떼옵니다. 뭐 기업 협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예산들 가지고 영화제만 굴리기도 조금 빡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ACF를 하나 하자 이래가지고 각 대학들 중심으로 그리고 좀 뜻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 저희가 펀딩을 받습니다. 1,000만 원씩, 1년에 2,000만 원씩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아시아 젊은 감독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가 아시아 한국 포함해서 네가 새로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시나리오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테니 너의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 200 기획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저희가 아시아 한국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를 골라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까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시나리오만 열심히 써 라고 해서 저희가 스크립트 디벨롭먼트 펀드를 줍니다. 아시아 감독들에게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시나리오 열심히 써라고 해마다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제작비를 줄 텐데 제가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제작비는 못 줘요. 제작비는 덩어리가 커야 되니까 뭐 5,0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니까 대신 영화를 얘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찍어놓은 후반 편집 직전 거를 보고 저희가 이 영화 괜찮겠다 싶으면 그 중에 4편이나 5편 정도를 선정을 또 합니다. 선정을 해서 아시아 쪽에 있는 감독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감독들 특히 아시아 쪽 감독은 저희가
그 감독을 한국으로 한 달 정도 불러요. 불러서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CJ라든지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이 영화의 DI, 컬러 커렉션, 우리가 보통 이제 DI 작업이라 그러는데 사운드, 후반 작업, 색깔, 색 보정, 사운드 보정 이런 작업들을 한 달 동안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영화를 완성해 주는 거죠. 후반 작업을. 그걸 선정하는 걸 포스트 프로덕션 펀드라고 합니다. 저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네트워크 오브 다큐멘터리라고 그래서 AND라고 그러는데요. 저걸 AND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건 뭐냐면 한국하고 아시아 포함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만 가지고 저희가 또 10편에서 11편 정도 지원을 합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저희는 한국 다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는 영화를 못 만들어요. 인건비가 비싸서. 근데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 가면 500만 원만 줘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275편의 영화를 저희가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스크립트, 시나리오든 후반 작업이든 지금까지 아시아 한국 영화 포함해서 275편의 영화를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뭐 굉장히 275편 중에 완성된 게 많은데 가장 근래에 완성된 게 하나가 뭐냐면 팩토리 컴플렉스가 한국 제목이 위로공단입니다. 위로공단이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은사자상 받았죠? 기사 많이 났었는데 모르세요? 한국 최초로 비엔날레 가서 은사자상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 영화도 저희가 2013년도에 지원했던 다큐멘터리이고요. 차이니즈 메이어도 다통, 원래 제목에는 다통이었는데 이번에 썬댄스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받았죠.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275편의 영화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입니다. 왜? 그냥 뭐 배우나 부르고 유명한 영화나 틀고 부산 시민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예 그냥 영화나 틀고 뭐 저런 게 영화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영화제는 없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지원 펀드가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필요한 감독들을 확보를 하고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부산영화제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영화제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영화제를 끌어가고 있는 힘이기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마켓은 조금 이름 있는 감독님들이 프로젝트를 내면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AC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인 감독이나 적당한 감독들에게 저희가 영화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펀딩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그 재밌는 게 요게 이제 그 AND 그러니까 ACF 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요. 이 AND는 선정이 되면 이 선정된 감독들을 저희가 영화제 기간에 또 불러요. 저희가 초청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하고 전문적인 방송국이나 감독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더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제 스태프들이고 저도 어디 여기 있었었는데 이번 사진인데 이제 이분은 싱가포르 되게 유명한 감독이고 야마가타 세계에서 가장 큰 2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는데요. 야마가타 2년만 남짓 열리는 야마가타에 열리는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디렉터이죠. 뭐 우리 ACF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초청받아서 오는 거죠. 돈 제작 지원도 받고. 자, 펀딩이 있었고 프로젝트 마켓이 있었고. 자, 요게 끝이냐? 요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뭘까지 하냐면 아시안 필름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영화제 기간 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감독들 중에서 젊은 감독들,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지원을 해요. 보통 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아시아와 한국에서 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스카이프 미팅을 합니다. 해가지고 24명의 학생을 선발해요. 그래서 24명이 오죠.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한 3주 정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가면 아르피나라고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가둬놓고 진짜 가둬놔요. 가둬놓고
두 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단편 영화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은 뭐 아까 왕샤이스와이도 한 적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 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로일로로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었던 안소니 첸이 연출 지도 교수고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쭉 나와가 이 안소니 첸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18일 동안 학생들한테 단편 영화를 만들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경력을 시작하는 학생들이죠.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단편 정도를 만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죠. 그래도 한 3주 정도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막 하면 아이들이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엄청 친해져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단편을 만들거나 장편을 만들면 또 부산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저희들에게 영화를 보내오죠. 영화가 좋으면 제가 그 사람을 영화제 프로그램으로 초청하는 거죠. 이런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냐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단지 영화를 그냥 만들어져 있는 영화를 발굴하고 찾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작가들을 저희가 계속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학생 단계, 신인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 지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조금 더 약간 성장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마켓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이게 또 마켓을 통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영화제가 관객들을 만나는 지점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이런 사업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촬영 감독 교수였죠. 자,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좀 재미없는데, 이건 저희가 컨퍼런스랑 포럼을 해요. 이렇게 영화제 기간 중에 3일 동안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석학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희가 영화 관련된 그리고 인문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하죠. 그러면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셰릴 본이라고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진행하는 집행위원장 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왔던 재밌는 거는 아피차퐁, 사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피차퐁이라고 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부르죠. 아피차퐁이 이번에 했고, 이 정성일 평론가죠. 되게 유명하신 평론가, 이번에 영화도 만드셨고, 저희가 보통 여기서 다루는 주요 주제들도 아시아권만 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아시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 것들은 저희가 별로 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아주 짧게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부산영화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재밌는 게 관객, 아까 말씀드린 관객이 저희가 22만 6천 명 정도, 올해 22만 6천 명 정도였는데 22만 명이면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해외 영화제를 비교해봐도. 그리고 이제 뭐 영화제 상영 규모 내지는 관객 수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왜 순위 매기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영화제가 세계 뭐 5대 영화제다, 7대 영화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보다는 얼마 전에 칸 영화제에 지금 테리 프레머라는 집행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제가 처음 시작된 곳이 유럽이니까 유럽으로 가면 역사도 오래되었고 중요한 영화제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칸, 베를린, 베니스 이렇게 있죠. 근데 베니스가 좀 많이 죽고 있죠 지금. 그리고 북미로 가면 굉장히 마켓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미 쪽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가 있는 게 토론토 영화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오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영화제가 부산 영화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 2, 3, 4, 5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대륙별로 중요한 영화제를 뽑을 때 보통 이제 3개에서 5개 영화제를 꼽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부산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도 영화를 담당하는데 올해 저희 부산 영화제에서 단편을 포함해서 인도 영화를 16편을 들었어요. 인도 영화를 16편을 들었는데 단편 포함해서
올해 2월달에 열렸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인도 영화가 한 편 틀어졌습니다. 한 편. 그리고 그 칸 영화제에서 올해 5월달에 인도 영화가 2편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토론토 영화제에서는 3편이 틀어졌고요.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올해 그 주요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 올해 7월달에 열렸던 베니스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한 편도 못 갔어요. 그죠? 한 편도 못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각 국가마다 사실 그 주요 큰 영화제 국가 영화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 영화를 16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영화, 중화권 영화, 홍콩 영화 포함해서 중화권 영화가 저희가 거진 한 30몇 편을 틉니다. 근데 중화권 영화, 홍콩 영화를 포함한 중화권 영화가 베를린이나 베니스나 이런 데 가면 2~3편씩 틀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트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트느냐? 우리는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화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저도 맨날 가죠. 매해 갑니다. 매해. 가죠. 근데 가서는 아시아 영화들을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맨날 만날 수가 없어요. 몇 개 안 틀어주니까. 유럽이나 북미 영화를 많이 트니까. 하지만 당신이 아시아 영화와 한국 영화에 관심이 있으면 어디로 와야 되겠느냐? 부산으로 오라는 거죠. 당신이 부산으로 오면 그 해 만들어지는 모든 아시아 영화와 한국 영화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전 세계 다른 어떤 주요한 영화제를 가도 이만큼의 아시아 영화를 만날 수는 없다. 이게 저희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감독들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너 영화를 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이 감독이 학생인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계속 교육 프로그램, 펀딩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엄청나게 전략을 많이 세우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목표 지점은 조금 더 있는데요. 아직 조금 멀었죠. 사실은 아직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게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다 그러지만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저희가 제작진을 좀 더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드렸던 말씀 중에서 맥락을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사실 제가 수첩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서 제일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 몰스킨 노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정판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2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걸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못하고요. 저희가 올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한 2~3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실을 기하자. 그리고 영화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20주년 특별 프로그램을 하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시아 영화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걸 뭘 했냐면 부산영화제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시아 그러면 한중일 동남아시아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아시아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영화나 중앙아시아 영화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그걸 찾아내죠. 제가 카자흐스탄 이런 데까지 출장을 갑니다. 미친 듯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평론가들이나 학자들하고 계속 저희가 교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떤 걸 했냐면 작년 연말부터 이런 걸 했죠. 자, 그 연도 제한 없이 당신이 생각하는 역대 아시아 영화 중 한국 영화를 포함해서 아시아 영화 중에서 역대 탑 10을 선정을 해달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순으로 꼽든 뭐든 간에 당신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아시아 영화 탑 10을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쭉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한 130명, 120명 정도 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답이 돌아온 사람은 한 70몇 명?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표씩 꼽았으니까 700여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내어가지고 저희가 그 3표 이상 얻은 영화들만 해가지고 저희가 영화를 100편 정도 선정을 하고 이 중에서 순위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저희가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평론가든 학자든 이 사람들에게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해가지고 그 영화 그 113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책도 만들었죠.
이게 제가 이제 아시아 담당이니까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 하고, 이런 책도 제가 만들고 해서 제가 거의 올해 사표를 낼까 말까 고민을 엄청 낼 정도로 할 정도로 거의 죽기 살기 막 하다가, 그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몰스킨이라는 그 노트북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이 아시아 지사가 홍콩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시아 시장이 크니까 뭘 계속 뭘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홍콩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홍콩 영화제라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산이랑 뭘 되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부산이 워낙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 하다가 작년부터 뭘 합니다. 그래서 부산 영화제 한정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아시아 이 시네마 100의 탑 10에 꼽힌 감독들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아 영화 100을 저희가 한다는 기사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연도 제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꼽은 지난 영화 아시아 영화 100 중에서 아시아 영화 사 전체 중에서 1등을 혹시 어떤 영화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영화세요? 어떤 영화입니까? 동경이야기죠? 오지아 스시로의 동경이야기가 1등했죠? 그죠?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한국 영화 중에 1등을 어떤 영화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감독 이름이 뭐죠? 김기현 감독님. 네, 제가 이걸 드리는 이거 전 세계 500건밖에 없는 겁니다. 네, 공동 10위였죠. 김기현 감독님의 한여. 그 김대현 감독님 한여 관련해서 재밌는 게 그 임상수 감독이 전도연 씨랑 리메이크를 했어요. 김기현 감독님의 한여는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임상수 감독이 전도연 씨랑 리메이크를 했죠.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성구 감독님이라고 옛날에 올해 그 숨은 걸작전 60년대 숨은 걸작전 했던 감독님, 고 이성구 감독님이 장군의 수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 감독님 돌아가셨는데 이 감독님의 사모님이 이은심 여사님이라고 김기현 감독의 한여의 주연 배우였죠. 한여 역할을 했죠. 그걸 전도연 씨가 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연 씨의 역할인 거죠. 근데 감독님이 그런데 김기현 감독님은 해외에서 김기현 감독 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김기현 감독의 진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990 영화 부산영화제 시작을 하면서 97년도에 지금 집행위원장하시는 이영란 위원장님 원래 한국영화 전공이셨죠. 중앙대 교수, 경성대 교수 하시던 이분이 한국영화 회고전을 김기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기현 감독님 영화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살아계시대 김기현 감독님이. 그리고 그때 부산영화제를 사왔던 외국에 있는 감독들이나 외국에 있는 평론가들이나 영화제 관계자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김기현 감독의 영화를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이게 1960년대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뭐 이래 된 거죠. 충격을 먹고 그때 김기현 감독님이 막 난리나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해외 영화제에서 김기현 감독 영화를 많이 가지고 가고 막 하죠.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김기현 감독님의 특별전을 똑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출국 이틀 전에 집에서 불이 나서 사모님이랑 돌아가셨죠. 두 분이서. 그죠? 그래서 김기현 감독님은 다시 재조명이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감독 안 계시고 한여는 그때 이후로 전 세계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해외 평론가들도 보고 많이 놀래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로 김기현 감독의 한여를 많이 꼽습니다. 근데 이 주연 배우가 이성구 감독님의 사모님이었는데 영화를 상진에 4편만 하셨어요.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십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가셔서 지난 한 20년 동안 김기현 감독님이 90년대 막 복권 재조명 되면서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김기현 감독님 한여에 나왔던 이은심 여사님을 찾으려고 백방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찾아지죠. 행적이 묘연하십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60년대 숨은 걸작전에 이성근 감독님, 저희가 그 해고전에 틀어지는 감독님들에겐 그 감독의자라 그래서 디렉터 체어라 그래서 선물 따로 드립니다. 감독님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에게 이렇게 따로 의자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성 감독님이 장군의 수염을 트니까 사모님이 가족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한영화 탑10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10위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영화를 이 감독님의 유적들을 찾아야 된다는 걸 저희가 한 석 달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저희가 이제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브라질 상파울로 어디에서 도시에 더 들어가는 시골에 그 조카인지 모르겠지만 7촌인지 6촌인지 아주 먼 친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그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10년 전에.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서 전화를 했더니 그런 전화번호 누가 받는데 그런 한국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하다가 저희 일하는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내 친구가 브라질 상파울로에 사는데 이 아이가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어. 브라질 사람인데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설명을 했더니 이 아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찾아볼게. 이래가지고 이 브라질 애가 사무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화번호를 들고 여기 옛날에 일하던 회사 누구 이래가지고 2달 만에 이 이은심 여사님을 찾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요번에 오셨어요. 이은심 여사님이 83세인가 그러시는데요. 요번에 오셔가지고 한여 상영 앞에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행사여서 제가 그 수첩을 제가 김기현 감독님 한여를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좋은 데 쓰세요. 제가 지금 해외까지 갈 수 힘들었고 하나만 더 말씀을 올해 이제 저희가 그 아시아 영화 100 진행을 했고 그때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할 겁니다. 왜? 이걸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영화제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BFI라든지 뭐 AFI, 그러니까 영국 영화학회, 뭐 미국 영화학회 이런 데서 해마다 세계 영화 100대 영화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시아 영화가 몇 개 안 들어있어요. 오지아 스튜디오의 동경이야라든지 뭐 쿠로사와 아키라 영화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있지 아시아인의 아시아 영화사를 아시아 영화인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조명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는 완전히 아시아 영화만 가지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권위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요거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자,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고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은심 여사님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었고요. 올해 또 뭘 했냐면 이거 이제 KBS 잘못인데 KBS가 갑자기 20주년이니까 뭘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에게 아시아 영화의 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공동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10개를 선정을 해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라기보다는 거장이라기보다는 젊은 감독들에게 당신의 개인의 관점으로 당신 나라의 영화사를 개관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비를 주고 그 영화들을 52분짜리 TV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다 만들었죠. 그게 아시아 영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총 10편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영화제 기간 중에 저희가 KBS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는 다 틀었고 전국 방송으로도 저희가 상영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재방송도 할 것 같은데요. 시청률이 3%인가 나왔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영화의 힘이라는 저희가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좀 소개를 하면서 그 올해 저희가 부산영화제 20년을 좀 나름대로 좀 한번 축하해보려고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아시아 영화, 한국 영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저희가 사실 영화제를 현재 아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을 하게 된 가장 주요 동력들이 바로 아시아 영화와 한국 영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 집중적으로 속에 발굴하는 저희의 전략이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조금 좀 이렇게 너무 큰 그림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20년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남은 과제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좀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부산 영화제를 찾아보셨던 분들이 계시고 일반 영화제를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90년대 후반, 20대 초반에 영화제를 가보면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 대학생들이 영화 한번 보겠다고 막 밤새 매표소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신성한 예배를 드리듯이 극장 앞에 안에 앉아가지고 막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막 그 우리가 순혈주의라 그러는데 뭐 저도 옛날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 있죠. 막 이렇게 막 요즘은 좀 아니지만 옛날에 막 왕가의 영화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막 화양연화 막 이런 거 틀고 막 아비정기 이런 거 틀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저기 종로의 서울극장으로 옮긴 그 서울 아트시네마 이런 데 가서 특별상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하시면 팝콘하고 음료수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동네 가면 극장이 지죽듯이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미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 애들이 막 침 삼키는 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느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누가 바삭바삭 소리 내면 막 엄청납니다. 저 실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화연이라보다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여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뭘 꺼내느라 이렇게 캔디 같은 걸 꺼내느라 바삭 했나봐 이렇게 바삭바삭.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계시는 여자분이 그걸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끝나더니 그 여자분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네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는 막 요즘 이제 그런 옛날에 부산영화제가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그 또 영화 끝나면 관객이랑 감독이랑 관객과에 대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관객이 이렇게 이상한 질문하면 저쪽에 있는 관객이 이 관객한테 욕을 합니다. 창피하게 저런 질문한다고 막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좀 많이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가 이전처럼 접하기 힘든 매체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복사하고 저희 또 막 많이 잘려 있었기 때문에 불법 복제한 영화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영화 쉽게 구하잖아요, 그죠? 토렌트 이런 거로 다운 다 받아 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멀티플렉스를 가면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뭐 그렇게 막 진지한 자세로 이게 엄청난 예술인 양 보지 않잖아요, 영화를. 근데 이게 영화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이 조금 변하고 있어요. 영화제를 한 60년 가까이 한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따라갈 것 같은데, 영화제를 오래 한, 영화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영화를 보지 않는 거죠. TV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베를린 영화제, 부산 영화제만 해도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근데 베를린 영화제나 이런 데를 가면 40, 50대 중년들이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제를 많이 찾아요. 관객들이 주요 관객층이에요. 그러면서 관객과의 대화 같은 거 할 때 질문도 이상한 이야기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어려운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예를 들어 태국에서 만들어지는 다큐를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 아유 잘 몰랐던 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변하고 있죠. 이게 막 영화라는 게 특별한 어떤 그런 소비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젊은 관객들, 아이들의 관객들을 영화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섹션을 만듭니다. 아이 섹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린이 영화와 애니메이션들을 틀어서 단체 관람을 오게 합니다. 부산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시네키즈라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이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웃집 토토로까지 틀었죠. 이웃집 토토로를 틀었어요.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지브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브리 때문에 제가 한 8개월을 진짜 정말 개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결국은 그 미야자키 하야 감독님 못 오셨어요. 근데 토토로를 틀면서 그 아까 개막식 하던 그 공간에 한 2,0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가족 단위가 봤죠. 이게 이제 저희가 부산영화제도 빨리 따라하는 겁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연령층이 높아지는 것도 한국은 빨리 따라하고, 외국은 20년 만에 그랬는데 우리는 한 5년 만에 그렇게 되고. 근데 지금 영화 그 홍보 마케팅도, 영화 관련한 홍보 마케팅도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층에서 40, 50대 중년을 타겟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네키브나 CGV 아트하우스에서 그 영화를 소개하는 평론가 중에 그 팬클럽이 있는 분이 계시죠. 이동진 평론가 이런 분들. 이동진 씨가 영화를 소개하자 그러면 극장이 미어 터집니다.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게 엄청나요. 이분들이 이제 중년 여성들을 몰고 다니는
완전 스타 평론가들이시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문제를 부산영화제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화제도 젊은 관객들이 아니라 부산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어른이라기보다는 중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청장년층들이 많이 오시죠. 갈수록 노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영화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옛날에는 시네필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시네키즈 섹션이라든지 해서 가족과 어린아이들이 영화제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했었던 시네키즈라든지 뭐 영화 읽어주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막을 못 읽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유지태 씨라든지 문소리 씨라든지 김호정 씨가 그 아이들이 이제 한 600명이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뒤에서 대사를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현장에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어린아이 관객들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변화가 이제 플랫폼의 변화인데요. 사실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집에서 케이블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영화 보시잖아요. 그래서 토렌트로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고 미드도 보시고 인터넷으로 보시고 휴대폰으로 보시고 뭐 집에 IPTV 해도 요즘 TV 화면도 크니까 그거 봐도 재밌거든요. 충분히 그런 영화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어떤 영화를 보시느냐인 거죠. 극장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 3D 영화라든지 뭐 아이맥스라든지 아니면 뭐 마션이라든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 스펙타클이 좋다라는 영화는 극장에서 보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야, 이 영화 좀 재밌대 뭐 볼만하대 이런 영화들은 보통 TV나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이 플랫폼도 많이 변했고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변했고 그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었는데 아마 향후 한 5년, 10년 이내에 영화관이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은 없어지는 게 멀티플렉스는 남겠죠. 근데 그 외에 모든 극장들은 다 사라질 거 저도 약간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행태 자체가 그렇게 꼭 극장으로 제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가 그 요즘 맨날 나오지만 구글 안경, 뭐 구글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가상 체험도 뭐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이게 화질이 되게 좋아지면 내가 안경만 끼면 그 앞에 정말 실제처럼 화면이 들어가고 내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 체험이 제가 볼 때는 곧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불편하게 티켓을 예약을 해야 되고 굳이 앉아서 내가 아이맥스는 가운데 몇 번째 줄에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안 좋으니 뭐 이렇게 굳이 불편하게 영화를 보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영화 체험이 바뀌게 되면 과연 우리같이 재미없고 아시아 영화만 틀어야 되고 뭐 이러는 영화제에 저희에게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라는 거죠. 저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들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제가 초창기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로 영화를 어디서 보십니까? 라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여쭤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영화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냥 오락적인 요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많이 이해를 하고 실제 그렇게 많이 봅니다. 뭐 100분 정도 영화를 보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한번 놀고 재밌게 즐겁게 시간 죽이고 나오는 식의 어떤 그런 영화를 우리가 자꾸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지만 그거의 반작용으로 영화를 아직까지 일종의 하나의 예술로 그리고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해하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제가 순기능이나 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지점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지점에서 영화제가 좀 필요한 지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사실 문화라는 거에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멀티플렉스가 계속 이렇게 좀 제한적인 영화들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죠. 저도 뭐 사실 큰 화면으로 영화 보는 건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쌤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멀티플렉스 중심이 아니라 멀티플렉스 좋지만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영화가 지금 등장한 지 100년밖에 안 된 새로운 예술 형태이죠. 영화는 100년밖에 안 됐지만 이게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어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게 산업이나 기술하고 밀접 테크놀로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서 힘든 지점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게 어떤 문화와 예술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쉽사리 없어지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여기 쌤들도 이제 부산영화제가 단지 딱 보시면 부산영화제가 그냥 단지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뭐 스타 감독들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화려한 어떤 레드카펫 뭐 노출 뭐 이런 어떤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무대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다양한 아시아 국가 엄청나게 국가가 많죠, 그죠? 이 아시아 영화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가치들, 다양성들을 담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일종의 하나의 문화 운동의 장이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저희가 좀 더 기운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충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혹시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받아볼까요? 없으면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있으시면 없으면 끝낼까요? 내년도 저희가 이제 21회 10월 달에 하는데요. 혹시 뭐 부산에 계신 분이거나 그렇게 있으시면 저희가 시네키즈 섹션 내년에 좀 크게 할 테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저기 보시다가도 저희 부산영화제 상영됐던 영화들이 극장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도 좀 많이 관심 보여주시고 부산영화제 과제가 좀 많은데요. 좀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